엄마, 제발 오늘만은 아는 척하지 마. 사람들 앞에서 엄마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면 나 정말 끝장이야. 그 말을 들은 순간 69살 한영숙은 손에 들고 있던 보자기를 더 세게 끌어안았습니다. 그 안에는 새벽 3시부터 일어나 직접 만든 무말랭이 무침과 멸치볶음, 그리고 딸이 어릴 적부터 제일 좋아하던 매실장아찌가 들어 있었습니다. 손이 시려도 허리가 아파도 딸이 한 숟갈이라도 제대로 먹었으면 좋겠다는 마음 하나로 만든 반찬이었습니다. 그런데 딸은 그 보자기를 보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런 거 들고 다니지 마. 냄새 나잖아. 여기 호텔이야. 시장통이 아니라고. 사람들은 지나가며 힐끗 쳐다봤고 영숙은 그 자리에서 웃지도 울지도 못했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온 엄마가 딸의 성공 앞에서는 숨겨야 할 부끄러운 과거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 호텔 로비에서 어머니를 밀어낸 딸은 사흘 뒤 수백 명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대한민국 누구나 이름을 알만한 대기업 회장까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평생 갚지 못한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빚을 갚으러 왔습니다. 사람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반지하에 사는 초라한 노인이 어떻게 그런 사람의 인생을 바꿨는지, 왜 잘나가던 딸이 그렇게 무너졌는지, 왜 사위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게 되었는지 말입니다.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낡은 외투 안에 어떤 시간이 숨어 있는지, 주름진 손끝에 얼마나 많은 눈물과 희생이 묻어 있는지 우리는 쉽게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버림받은 어머니가 다시 자기 이름을 되찾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늦었다고 생각한 순간이 사실은 가장 빠른 시작일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고 계십니까? 가족에게조차 초라한 사람처럼 취급받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분명 마음 한구석이 뜨거워지실 겁니다. 이런 인생 이야기, 이런 통쾌한 이야기 좋아하신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아침 한영숙은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딸에게서 가장 잔인한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너무 오래 참아왔던 한 여자의 인생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새벽 한영숙은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떴습니다. 반지하 방 창문 밖은 아직 어둑했고 좁은 골목 위로는 밤새 내린 비가 고여 있었습니다. 배수관 끝에서 똑똑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고 벽지 한쪽에는 습기가 올라와 희미한 곰팡이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영숙은 잠시 천장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이 먼저 삐걱거렸고 허리는 누가 돌덩이를 얹어놓은 것처럼 묵직했습니다. 그래도 그날만큼은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딸 수진에게서 먼저 전화가 온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엄마, 금요일에 시간 되면 우리 회사 행사장에 와. 신메뉴 발표회인데 엄마가 한번 봐줬으면 좋겠어. 그 말을 듣고 영숙은 며칠째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딸이 드디어 엄마 손맛을 기억해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딸이 성공한 자리에서 엄마를 부른다는 것이 영숙에게는 세상 어떤 초대장보다 귀한 일이었습니다. 영숙은 낡은 냄비에 물을 올리고 전날 불려둔 무말랭이를 조물조물 무쳤습니다. 고춧가루는 너무 맵지 않게 물려든 조금만, 대신 매실청을 넣어 은근한 단맛을 냈습니다. 수지는 어릴 때부터 이 무말랭이를 좋아했습니다. 밥 위에 한 젓가락 올려주면 엄마 이거 있으면 고기 없어도 돼 하며 웃던 아이였습니다.
그때 수진의 앞니 하나가 빠져 있어서 웃을 때마다 바람 새는 소리가 났습니다. 영숙은 그 기억이 떠올라 혼자 피식 웃었습니다. 이어 멸치를 볶았습니다. 약한 불에 오래 볶아 비린내를 날리고 간장과 올리고당을 살짝 두른 뒤 마지막에 참깨를 뿌렸습니다. 작은 반지하 방 안에는 고소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영숙은 혹시 냄새가 옷에 뱄까 싶어 창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찬 새벽 공기가 들어왔지만 괜찮았습니다. 딸에게 가져갈 반찬이니 정갈해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실장아찌를 작은 통에 담았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담가온 매실이었습니다. 남편은 늘 말했습니다. 수진이 입맛은 당신 닮아서 참 정확해. 시고 단 걸 잘 알아. 그 말을 떠올리자 영숙의 손끝이 잠시 멈췄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벌써 12년이었습니다. 그 사이 영숙의 삶은 많이 작아졌습니다. 남대문에서 줄 서서 먹던 영숙네 밥상은 사라졌고 손님들로 북적이던 주방도 없어졌고 이제 남은 것은 반지하 방 한 칸과 낡은 냄비 몇 개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딸이 잘 되었으니 내가 조금 초라해진 것은 괜찮다고 믿었습니다. 영숙은 반찬통 3개를 보자기에 담고 내 귀퉁이를 곱게 묶었습니다. 그리고 장롱을 열었습니다. 옷걸이에는 낡은 밤색 코트 한 벌이 걸려 있었습니다. 소매 끝은 해졌고 단추 하나는 색이 조금 달랐지만 그래도 영숙에게는 가장 좋은 옷이었습니다. 오래전 수진 대학 졸업식에 입고 갔던 옷이었습니다. 그날 수진은 꽃다발을 들고 웃었고 영숙은 사람들 틈에서 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우리 딸, 엄마보다 훨씬 좋은 세상에서 살아야지. 영숙은 그날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코트를 입고 거울 앞에 선 영숙은 진주 브로치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첫 가게를 열던 해에 사준 것이었습니다. 당신도 사장님인데 이런 것 하나는 해야지. 남편이 쑥스럽게 웃으며 건넸던 작은 브로치였습니다. 영숙은 그것을 가슴에 달고 머리를 곱게 빗었습니다. 거울 속 얼굴은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눈가 주름은 깊었고 볼은 예전보다 꺼졌고 입술은 말라 있었습니다. 그래도 영숙은 살짝 웃어보았습니다. 오늘은 수진이 엄마답게 가야지요. 지하철 안에서 영숙은 보자기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두 손으로 꼭 감쌌습니다. 출근길 사람들은 스마트폰만 바라봤고 누군가는 영숙의 보자기를 보고 슬쩍 몸을 옆으로 뺐습니다. 영숙은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어 보자기를 더 안쪽으로 당겼습니다. 강남역에 내려 호텔까지 걸어가는 길, 젖은 아스팔트 위로 자동차 바퀴가 물을 튀겼습니다. 영숙은 코트 자락을 붙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호텔 앞에 도착하자 자동문이 열리며 따뜻한 공기와 향수 냄새가 밀려왔습니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빛났고 천장 샹들리에는 눈이 부실 만큼 반짝였습니다. 영숙은 순간 발을 멈췄습니다. 자기 운동화 밑창에 묻은 빗물이 그 바닥을 더럽힐까봐 문 앞 매트에 몇 번이나 발을 문질렀습니다. 안내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어디 방문이세요? 말투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영숙의 코트와 보자기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영숙은 조심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더한상 행사장에 왔습니다. 강수진 이사가 오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 아이 엄마입니다. 직원의 얼굴에 아주 짧은 의심이 스쳤습니다. 초대장은 있으세요? 초대장은 없고요. 딸이 전화로 오라고 했습니다.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뒤 엘리베이터 쪽에서 수진이 내려왔습니다. 흰색 정장에 매끈한 구두, 목에는 얇은 진주 목걸이, 손에는
고급 휴대전화가 들려 있었습니다. 영숙은 딸을 보자마자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수진아. 그러나 수진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먼저 영숙의 낡은 코트로, 그 다음 운동화로, 마지막에는 보자기로 향했습니다. 수진은 빠르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왜 이런 걸 들고 왔어? 영숙은 보자기를 조금 들어 보였습니다. 내가 좋아하던 반찬 좀 해왔습니다. 바빠도 밥은 먹어야 하니까요. 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휙 둘러보고는 이를 악문 듯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가 어디라고 반찬 보자기를 들고 와? 호텔이야. 기자들도 오고 투자자들도 온다고 했잖아. 그래도 내가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냄새 나잖아. 그 한마디가 로비의 차가운 공기보다 더 날카롭게 영숙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영숙은 순간 대답을 잃었습니다. 수지는 보자기를 낚아채듯 받아 옆에 있던 직원에게 넘겼습니다. 이거 차에 넣어놔요. 행사장에는 절대 들이지 말고요. 직원은 어색하게 보자기를 받아들었습니다. 영숙은 빈손이 된 자기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새벽 내내 양념을 묻히고 멸치를 볶고 매실장아찌를 담던 손이었습니다. 수지는 한숨을 내쉬며 영숙의 팔을 잡아 로비 기둥 뒤로 데려갔습니다. 엄마, 오늘 진짜 중요한 날이야. 제발 내 말 잘 들어. 행사장에서는 내 옆에 오지 말고 뒤쪽에 앉아 있어. 누가 물어봐도 그냥 초대받은 손님이라고 해. 영숙은 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내 엄마인데 엄마라고 말하면 안 되니? 수지는 답답하다는 듯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 현실적으로 생각해.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왔는데. 사람들이 엄마 모습을 보면 뭐라고 하겠어. 반지하 사는 엄마, 시장 반찬 들고 오는 엄마, 그런 이미지가 내 브랜드에 도움이 되겠어? 영숙은 천천히 눈을 깜빡였습니다. 딸의 말이 잘못 들린 줄 알았습니다. 수지는 더 낮게 말했습니다. 오늘만이야. 오늘만 모르는 사람처럼 있어줘. 엄마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면 나 정말 끝장이야. 그 순간 영숙은 로비 한복판에 서 있으면서도 깊은 물속으로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래도 울지 않았습니다. 딸의 중요한 날을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마른 입술을 움직여 겨우 말했습니다. 그래요. 엄마가 조용히 있을게요. 수지는 그제야 안도한 듯 표정을 풀었습니다. 고마워. 이해해줘서. 그러나 영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방금 자신의 마음 한쪽이 조용히 무너졌다는 것을 말입니다. 수지는 다시 표정을 고쳐 잡고 행사장으로 올라갔습니다. 조금 전까지 어머니 앞에서 차갑게 굳어있던 얼굴은 사라지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그녀는 완벽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영숙은 그 뒤를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거울에 비친 두 사람은 이상할 만큼 달랐습니다. 수지는 하얀 정장에 반짝이는 구두를 신고 있었고 영숙은 젖은 운동화와 다른 밤색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딸 옆에 서면서도 괜히 몸을 조금 뒤로 뺐습니다. 혹시 자신의 낡음이 딸의 빛을 흐릴까봐, 혹시 누군가 저분이 어머니세요? 하고 물을까봐 마음이 작아졌습니다. 행사장 문이 열리자 따뜻한 조명과 사람들의 웃음소리, 접시 부딪히는 소리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호텔 연회장 안에는 둥근 테이블마다 하얀 식탁보가 깔려 있었고 중앙 무대 뒤편에는 커다란 화면이 걸려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더한상 프리미엄 시니어 한식 브랜드 런칭이라는 문구가 금빛 글씨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은 카메라를 들고 앞줄에 모여 있었고 투자자처럼 보이는 중년 남자들은 와인잔을 들고 낮은 목소리로 웃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그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자신이 젊을 때 밥상을 차리던 곳은 이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기름 냄새 밴 좁은 주방, 김서린 창문, 사장님 여기 밥 하나 더요 하고 외치는 손님들, 뜨거운 국그릇을 나르느라 손등에 생긴 작은 화상 자국들. 그것이 영숙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딸은 그 세상에서 가져온 어머니의 밥상을 이토록 번쩍이는 조명 아래에서 팔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영숙을 맨 뒤 구석 자리로 데려갔습니다. 엄마, 여기 앉아 있어. 행사 끝나면 내가 잠깐 갈게.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엄마는 여기 있을게요. 수지는 바로 돌아서려다 다시 몸을 낮췄습니다. 그리고 혹시 누가 말 걸면 그냥 예전부터 우리 브랜드 좋아하던 손님이라고 해. 알았지? 영숙은 잠시 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엄마라고 하면 안 되는구나. 수지는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엄마, 또 왜 그래? 오늘 나 곤란하게 하지 말라니까. 영숙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릎 위에 두 손을 얹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보자기를 쥐고 있던 손은 허전했습니다. 무대 앞쪽에서는 사회자가 밝은 목소리로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더한 상은 우리 어머니 세대의 정성과 추억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새로운 브랜드를 선보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영숙도 따라서 작게 손뼉을 쳤습니다. 딸이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조명은 수진을 따라 움직였고 수진은 누구보다 당당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한상 브랜드 총괄 이사 강수진입니다. 박수가 다시 터졌습니다. 영숙은 딸을 보며 가슴 한편이 뭉클했습니다. 저 아이가 저렇게 컸구나. 새벽마다 도시락을 싸주던 아이 시험 전날이면 배 아프다며 엄마 무릎을 베고 누웠던 아이, 유학 간다며 공항에서 울던 아이가 이제 저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잠시 전 로비에서 들은 말을 잊으려 했습니다. 그래도 내 딸이라고 잘됐다고 장하다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수지는 화면을 넘기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희 브랜드의 출발점은 한 문장이었습니다. 바쁜 세상 속에서도 부모님의 밥상은 사라지지 않아야 한다. 영숙은 그 문장을 듣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어쩌면 수진이 마음속으로는 엄마를 기억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어머니가 차려주시던 따뜻한 밥상에서 위로를 배웠습니다. 힘든 날에도 밥 한 그릇을 먹으면 다시 살아갈 힘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몇몇 기자는 메모를 했습니다. 영숙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수진이가 그런 걸 기억하고 있었구나. 그런데 다음 순간 영숙의 웃음은 그대로 굳었습니다. 수지는 화면에 갈비찜 사진을 띄우며 말했습니다. 오늘 선보일 대표 메뉴는 황금 갈비찜입니다. 이 메뉴는 저와 연구개발팀이 3년간 수많은 테스트를 거쳐 완성한 결과물입니다. 기존 한식의 무거움을 덜고 고급스러움과 건강함을 동시에 담았습니다. 곧이어 주방 직원들이 은색 뚜껑이 덮인 접시를 들고 나왔습니다. 뚜껑이 열리자 따뜻한 김이 피어올랐고 간장에 졸아든 갈비와 대추, 밤, 표고버섯 향이 연회장 안으로 퍼졌습니다. 영숙은 그 냄새를 맡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것은 그냥 익숙한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새벽마다 큰 솥 앞에서 함께 만들던 바로 그 냄새였습니다. 배즙을 너무 많이 넣으면 단맛이 앞서니 절반만 넣고 말린 표고를 우린 물로 깊은 맛을 내고 마지막에 참기름 대신 들기름 한 방울을 떨어뜨리던 방식. 손님들이 사장님, 이 갈비찜은 서울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던 그 맛이었습니다.
영숙은 무의식 중에 자리에서 살짝 일어났다가 다시 앉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수지는 계속 말했습니다. 특히 저희 연구팀은 전통 조리법을 데이터화해 일정한 맛을 구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데이터화. 영숙은 그 낯선 말이 가슴에 걸렸습니다. 자신이 30년 동안 손끝으로 익혀온 시간을 딸은 그렇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의 여자가 갈비찜을 한 입 먹고 감탄했습니다. 어머, 진짜 옛날 엄마가 해주던 맛 같아요. 그런데 훨씬 고급스럽네요. 다른 남자가 말했습니다. 이건 백화점 입점하면 바로 반응 오겠습니다. 시니어 시장 잡겠는데요. 영숙은 더 이상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음식은 딸의 연구팀이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음식에는 남편의 새벽, 영숙의 손마디, 가게, 단골들의 추억이 들어 있었습니다. 영숙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수진아. 처음에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영숙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수진아. 이번에는 몇 사람이 돌아보았습니다. 수진의 눈이 무대 위에서 영숙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미소가 아주 짧게 굳었습니다. 수진은 마이크를 든 채 억지로 웃었습니다. 아, 뒤쪽에 계신 손님께서 질문이 있으신가 봅니다. 영숙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고 다리는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 갈비찜 엄마가 하던 방식 아니니? 장내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수지는 이를 악물듯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어머님, 음식이 마음에 드셨나 봅니다. 잠시 후 시식 의견을 듣겠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음에 든다는 말이 아닙니다. 저 양념, 저 표고물, 마지막에 들기름 넣는 것까지 내 아버지가 공책에 적어주던 그 방식입니다. 수진아, 그 공책 내가 가져갔니?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기자 몇 명이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습니다. 바로 그때 한 남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수진의 남편 박재훈이었습니다. 그는 더한상 전략기획실장이기도 했습니다. 재훈은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어머님 많이 감격하셔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은 가끔 옛 기억과 지금 일을 헷갈리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영숙은 그 말을 듣고 천천히 재훈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헷갈린다고요? 재훈은 웃음을 잃지 않은 채 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한식이라는 게 원래 비슷합니다. 간장, 배, 마늘, 대추 들어가면 다 비슷한 맛이 나지요. 괜히 따님 행사장에서 이러시면 따님이 곤란해집니다. 집안 이야기는 집에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은 부드럽게 포장되어 있었지만 뜻은 분명했습니다. 조용히 나가라는 말이었습니다. 영숙은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아, 너는 알잖아요. 엄마가 무슨 말하는지 알잖아요. 수진은 마이크를 내린 채 낮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해. 지금 사람들이 다 보잖아. 사람들이 보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내가 모른 척하는 게 무섭습니다.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건 엄마 음식입니다. 내 아버지와 내가 평생 지킨 음식입니다. 수진의 눈에 짜증과 두려움이 뒤섞였습니다. 엄마 음식이면 어때서요? 결국 나 키우려고 만든 거 아니었어요? 엄마가 가진 거, 엄마 인생, 다 나 잘되라고 한 거 아니었냐고요. 영숙은 그 자리에서 숨을 멈춘 듯 했습니다. 박수도, 카메라 셔터 소리도, 사람들의 웅성거림도 멀어졌습니다. 딸의 말만 또렷하게 남았습니다. 엄마 인생이 다 자기 것 아니었냐는 말. 영숙은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래요. 엄마는 너 잘되라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엄마를 지워도 된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수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재우는 보안요원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어르신이 많이 흥분하셨습니다. 밖에서 쉬시게 도와드리세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둘이 영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영숙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딸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오늘 여기 온 건 돈 달라고 온 게 아닙니다. 내가 엄마를 기억해 주는 줄 알고 왔습니다. 수진은 끝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보안 요원들 사이에서 행사장 밖으로 나갔습니다. 등 뒤에서는 누군가 어색하게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사회자의 목소리가 떨리며 흘러나왔습니다. 잠시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행사를 이어가겠습니다. 해프닝. 영숙의 평생이 그 사람들 입에서는 잠깐의 소란이 되었습니다. 복도에 나온 영숙은 벽을 짚고 겨우 섰습니다. 조금 뒤 한 직원이 보자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어르신, 이거 가져가세요. 이사님이 처리하라고 하셨는데요. 보자기 안에 반찬통 하나는 깨져 있었고 무말랭이, 양념 국물이 비닐 안에 번져 있었습니다. 영숙은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새벽 내내 만든 반찬보다 더 처참하게 구겨진 것은 딸을 믿고 들떴던 자신의 마음이었습니다. 영숙은 호텔 복도 끝 벤치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행사장 안에서는 다시 박수 소리가 들렸고 사회자의 밝은 목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문틈을 타고 새어나왔습니다. 조금 전까지 자기 인생을 두고 벌어진 일이 그들에게는 정말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영숙은 무릎 위에 올려둔 보자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하얀 천에는 무말랭이 양념이 붉게 번져 있었고 깨진 반찬통 사이로 매실장아찌 국물이 조금씩 새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부터 일어나 만든 반찬이었습니다. 손끝이 아려도 눈이 침침해도 딸이 한 입 먹고 엄마 이 맛이야 하고 웃어주길 바라며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찬은 딸의 차에 실리기도 전에 쓰레기처럼 돌아왔습니다. 영숙은 깨진 통 조각을 손으로 만지다 살짝 베었습니다. 손끝에 피가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아프지 않았습니다. 더 깊은 곳이 이미 찢어진 뒤였습니다. 그때 행사장 문이 열리고 수진이 급히 나왔습니다. 영숙은 순간 딸이 미안하다고 하러 온 줄 알았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래도 엄마는 딸을 믿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수진의 첫마디는 달랐습니다. 엄마, 대체 왜 그래? 내가 오늘 얼마나 중요한 자리라고 했잖아. 영숙은 피 묻은 손끝을 감추며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아, 너 정말 엄마 공책 가져갔니? 수진은 주변을 살피며 낮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해? 엄마 때문에 기자들이 이상하게 보고 있어. 투자자들도 수군거리고. 중요하지요. 그 공책은 내 아버지가 죽기 전까지 같이 적은 겁니다. 엄마한테는 그냥 레시피가 아니라 엄마. 수진이 말을 잘랐습니다. 제발 그 옛날 얘기 좀 그만하면 안 돼? 엄마는 늘 그래. 뭐든 다 희생했다고, 다 엄마가 해줬다고. 나도 지겨워. 숨 막혀. 영숙은 그 말에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수진의 눈에는 눈물 대신 분노가 있었습니다. 나는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았어. 기름 냄새 밴 주방에서 하루 종일 허리 굽히고 손님 비위 맞추고 돈 몇 푼에 벌벌 떠는 인생 싫었다고.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온 거야. 그런데 엄마는 왜 자꾸 내 발목을 잡아? 영숙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발목을 잡으러 온 게 아닙니다. 내가 부른 자리라 왔습니다. 엄마가 내 곁에 서도 되는 줄 알고 왔습니다. 수지는 잠시 흔들렸지만 곧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네. 엄마를 부르는 게 아니었는데.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벤치 위로 떨어진 눈물은 금방 사라졌습니다. 그때 박재훈이 뒤따라 나왔습니다. 그는 표정부터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수진 씨, 들어가. 내가 말할게. 재훈은 영숙 앞에 서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장모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일 그냥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업무방해로 볼 수도 있어요. 영숙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업무방해요? 네. 공개 행사에서 근거 없는 주장을 하셨잖아요. 물론 가족이니까 크게 만들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니 조용히 집에 가세요. 그리고 앞으로 회사 행사장이나 매장에는 오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영숙은 보자기 끈을 꽉 쥐었습니다. 자네는 나한테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딸과 사위가 엄마 음식을 가져다 쓰고 엄마를 이상한 사람처럼 만들었으면 재훈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장모님 음식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낡은 기억 말고요. 그 공책도 장모님이 직접 주셨다고 하면 그만입니다. 가족끼리 공유한 걸로 보면 됩니다. 영숙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실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계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노인이 법을 모르고 가난한 사람이 싸울 힘이 없고 엄마라는 사람이 결국 자식 앞에서 무너질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진아,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수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재훈은 주머니에서 흰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장모님, 이거 받으세요. 택시비랑 생활비 조금 넣었습니다. 오늘 일은 서로 없던 일로 하시고요. 영숙은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돈 봉투였습니다. 딸이 어머니를 부른 자리에서 사위가 입막음하듯 내미는 돈이었습니다. 영숙은 천천히 손을 뻗어 봉투를 받았습니다. 수진의 눈이 잠깐 안도한 듯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영숙은 봉투를 열지 않고 그대로 재훈의 가슴팍에 다시 밀어 넣었습니다. 나는 밥을 팔았지 내 자존심을 판 적은 없습니다. 재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영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난해도 기억이 흐려도 내 손으로 만든 음식 냄새는 압니다. 내 남편이 적어준 글씨도 압니다. 그걸 모르면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지요. 수지는 울먹이는 듯 했지만 끝내 잡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깨진 반찬통이 든 보자기를 품에 안고 호텔을 나왔습니다. 밖에는 비가 다시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코트 어깨가 젖었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목덜미를 타고 들어왔지만 영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버스 안에서 사람들은 젖은 영숙을 힐끗 보았습니다. 영숙은 창가에 앉아 보자기를 무릎에 올려두었습니다. 버스 유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너무 초라해 보여 차라리 눈을 감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반지하 방은 더 어둡고 차가웠습니다. 영숙은 불을 켜지 않은 채 바닥에 앉았습니다. 보자기를 풀자 깨진 통 조각과 뒤섞인 반찬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딸이 냄새난다고 했던 바로 그 냄새였습니다. 영숙은 그제야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소리내어 울지도 못했습니다. 이웃이 들을까봐 입을 틀어막고 어깨만 들썩였습니다. 여보, 내가 뭘 잘못했을까요? 내가 수진이를 너무 잘 키우려고 해서 이렇게 된 걸까요? 방 한쪽 낡은 장롱 위에는 남편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젊은 얼굴로 웃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한참을 울다가 갑자기 무엇인가 떠올라 장롱 아래 오래된 상자를 끌어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차마 열어보지 못했던 상자였습니다. 낡은 장부, 식당 앞에서 찍은 사진, 손님들이 남긴 메모,
신문 스크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노란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봉투 겉에는 남편의 글씨로 영숙 씨에게 꼭 필요할 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영숙은 손을 떨며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공증 서류와 조리 노트 일부 사본, 그리고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영숙 씨, 당신은 남에게 너무 쉽게 퍼주는 사람이라 내가 몰래 준비해 둡니다. 당신 손맛은 그냥 음식이 아닙니다. 당신이 버틴 세월이고 우리 둘이 함께 만든 집입니다. 언젠가 누군가 당신 것을 함부로 가져가려 하면 이걸 보여주시오. 당신은 가난해질 수는 있어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아닙니다. 영숙은 그 문장을 읽고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아까 호텔에서는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지만 세상을 떠난 남편만은 여전히 자신을 믿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영숙은 눈물을 닦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혹시 한영숙 사장님 맞으십니까?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더한상 연구개발팀 윤하나입니다. 오늘 행사장에서 뵈었습니다. 사장님께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 조리 노트 회사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숙은 휴대전화를 든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는 빗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끝난 줄 알았던 영숙의 인생이 아주 조용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영숙은 약속 장소인 동네 작은 카페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눈은 부어 있었고 손등에는 어젯밤 깨진 반찬통에 베인 작은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카페 안에서는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졌지만 영숙은 따뜻한 차 한 잔을 앞에 두고도 입을 대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젊은 여자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검정 코트에 서류 가방을 든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카페 안을 둘러보다 영숙을 발견하자 곧장 다가와 허리를 숙였습니다. 한영숙 사장님, 저는 윤하나입니다. 영숙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제 전화한 분이지요. 하나는 맞은편에 앉자마자 가방에서 노트북과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사장님, 제가 오래 망설였습니다. 회사 사람으로서 이걸 밖으로 가져오는 게 맞는지 저도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어제 행사장에서 사장님이 밖으로 나가시는 걸 보고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영숙은 마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내 공책이 회사에 있습니까? 하나는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낡은 갈색 공책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삐뚤빼뚤하지만 분명한 글씨로 영숙네 밥상 조리 노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영숙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손가락을 화면 가까이 가져갔지만 차마 만지지 못했습니다. 이건 내 남편 글씨입니다. 이건 우리 가게에서 쓰던 공책입니다. 하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수진 이사님이 작년 봄에 가져왔습니다. 어머니께 허락받은 가족 자료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회의 때 박재훈 실장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모님이 반지하 사는 노인인데 뭘 알겠어. 상표권도 없고 특허도 없을 텐데 그냥 쓰면 돼. 그 말을 듣고 이상했습니다. 영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반지하 사는 노인. 그 말이 또다시 가슴을 눌렀습니다. 하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더 심한 말도 있습니다. 출시 전에 혹시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하느냐는 직원 질문에 박 실장님이 통장에 돈 조금 넣어드리면 조용해질 거다. 안 되면 기억이 오락가락 하신다고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영숙은 찻잔을 잡은 손을 떨었습니다. 차가 잔 밖으로 조금 넘쳤습니다. 내가 그렇게 보였습니까? 돈 몇 푼 주면 입 다물 사람으로. 하나의 눈가도 붉어졌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그리고 사장님께 꼭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제 어머니가 예전에 사장님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윤복래라고 기억하십니까? 영숙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복나요? 키 작고 손 빠르던 복래. 하나는 그제야 눈물을 떨궜습니다. 네, 제 엄마입니다. 엄마가 늘 그랬습니다. 한 사장님은 직원 밥도 손님 밥처럼 차려주던 사람이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때 엄마가 월급날이면 꼭 갈비찜 한 팩을 싸왔습니다. 사장님이 애먹이라고 주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걸 먹고 컸습니다. 영숙은 입술을 떨었습니다. 오래전 주방에서 함께 웃던 복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남의 아이 반찬까지 챙기던 그 시절은 가난했지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하나는 USB를 영숙 쪽으로 밀었습니다. 여기에 내부회의 녹취, 레시피 파일 수정 기록, 공책 스캔본, 결제 라인이 들어 있습니다. 이미 복사본은 제 변호사 친구에게도 맡겨뒀습니다. 혹시 제가 회사에서 압박받아도 자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숙은 USB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나 씨, 이러다 회사에서 쫓겨나면 어떡합니까? 젊은 사람이 앞길이 있는데. 하나는 눈물을 닦고 똑바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는 월급 때문에 제 양심을 팔고 싶지 않습니다. 어제 사장님이 보자기를 들고 나가시는 모습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제가 침묵하면 저도 그 보자기를 짓밟은 사람들과 같아지는 겁니다. 영숙은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어제는 딸도 자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의 딸이 자기 편에 서주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USB를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장님, 고맙다는 말은 제가 해야 합니다. 제 엄마가 힘들 때 사장님이 도와주셨대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랬습니다. 살다 보면 한 사장님 같은 어른을 잊으면 안 된다고요. 영숙은 끝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그냥 밥 한 끼 준 것뿐인데요. 하나는 작게 웃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 밥 한 끼가 인생을 붙잡는 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날 오후 영숙은 하나가 소개해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변호사는 자료를 하나씩 확인하더니 표정이 단단해졌습니다. 충분히 싸울 수 있습니다. 다만 공개적으로 나서면 따님과도 정면으로 부딪히게 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영숙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 햇빛이 유리창에 희미하게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한참 뒤 영숙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딸을 벌주고 싶은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제 인생이 없던 일이 되는 건 막고 싶습니다. 엄마라는 이름 뒤에 숨겨져서 한영숙이라는 사람이 지워지는 건 이제 싫습니다. 변호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을 본 하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사장님, 더한상이 사흘 뒤 백화점 본점에서 더 큰 출시 행사를 합니다. 메뉴 이름도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강수진 이사님이 인터뷰에서 어머니의 손맛을 계승했다고 말할 예정이랍니다. 영숙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어제의 영숙이라면 울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영숙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남편의 편지가 든 가방을 조용히 눌렀습니다. 그리고 낮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그날 갑시다. 이번에는 뒤쪽 구석에 앉지 않겠습니다. 사흘 뒤 백화점 본점 1층 행사장은 아침부터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천장에서는 밝은 조명이 쏟아졌고 중앙 무대 뒤 커다란 화면에는 더한상 황금 갈비찜 정식 출시 기념 특별 행사라는 문구가 떠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같은 색 앞치마를 맞춰 입고 시식 접시를 나르고 있었고 기자들은 카메라 위치를 잡느라 분주했습니다. 수지는 무대 뒤 대기실에서 거울을 보고 있었습니다. 흰색 정장 대신 짙은 남색 원피스를 입은 그녀는 더 차분하고 성공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옆에서 재훈이 넥타이를 고치며 말했습니다. 오늘만 잘 넘기면 끝이야. 장모님은 겁먹었을 거야. 어제 돈도 안 받았지만 결국 혼자 뭘 하겠어.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도 엄마 표정이 이상했어. 재훈은 피식 웃었습니다. 수진 씨, 정신 차려. 지금 와서 약해지면 다 무너져. 어머니가 정말 힘들게 키워준 건 맞지.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성공해서 나중에 챙겨드리면 되는 거야. 지금은 브랜드가 먼저야. 수지는 거울 속 자기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말이 맞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엄마에게 미안한 마음은 있었지만 여기까지 쌓아 올린 이름과 자리, 사람들의 인정이 더 무서웠습니다. 그때 사회자의 목소리가 행사장에 울렸습니다. 잠시 후 더한상의 새로운 프리미엄 한식 브랜드 출시 행사가 시작됩니다. 수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무대로 나갔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익숙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한상 브랜드 총괄 이사 강수진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게도 매우 특별합니다. 이 메뉴는 제가 어린 시절 어머니의 밥상에서 느꼈던 사랑을 현대적으로 되살린 결과입니다. 바로 그 순간 행사장 뒤쪽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 몇 명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회색 한복 저고리에 검은 치마를 단정히 입은 한영숙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낡은 코트도 젖은 운동화도 아니었습니다. 머리는 곱게 올렸고 가슴에는 오래된 진주 브로치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윤하나와 변호사 그리고 백발의 노신사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 노신사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줄에 있던 한 기자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최도윤 회장님 아니십니까? 웅성거림이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5성그룹 명예회장 최도윤. 이미 경영 일선에서는 물러났지만 식품 유통업계에서 그의 이름은 여전히 무게가 있었습니다. 수진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재훈은 무대 아래에서 굳은 얼굴로 영숙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급히 보안 요원에게 눈짓했습니다. 그러나 최 회장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아무도 쉽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영숙은 천천히 무대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수지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오늘도 오셨네요. 자리에 앉으시면 행사 후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대 앞에서 딸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뒤쪽에 앉지 않겠습니다. 그 짧은 말에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재훈이 빠르게 다가와 낮게 말했습니다. 장모님, 또 이러시면 진짜 법적으로 갑니다. 영숙은 재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법적으로 이야기합시다. 변호사가 앞으로 나와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더한상은 한영숙 씨의 조리 노트와 공증된 조리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해 황금 갈비찜을 개발 상품으로 포장했습니다. 해당 자료는 고인의 필적이 남아있는 원본 사본, 과거 식당 운영 장부, 방송 기록, 증인 진술, 그리고 더한상 내부 결제 파일과 일치합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수지는 마이크를 꽉 쥐었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해. 이러면 나 정말 끝장이야. 영숙은 딸을 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그날 엄마한테 그랬지요.
엄마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면 내가 끝장난다고. 그런데 수진아, 사람이 끝나는 건 낡은 엄마가 옆에 서서가 아닙니다. 부끄러운 짓을 하고도 안 들킬 거라 믿을 때 끝나는 겁니다. 재훈이 얼굴을 붉히며 끼어들었습니다. 증거도 없이 감정적으로 몰아가지 마십시오. 그때 윤하나가 노트북을 연결했습니다. 대형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낡은 갈색 공책 사진이 떴고 이어서 회사 내부 파일 제목이 나타났습니다. 영숙네 밥상, 갈비찜 원본 수정본. 객석에서 낮은 탄식이 터졌습니다. 곧이어 녹취가 흘러나왔습니다. 재훈의 목소리였습니다. 장모가 반지하 사는 노인인데 뭘 알겠어. 문제되면 통장에 돈 좀 넣어드려. 안 되면 기억이 오락가락 하신다고 하면 되고. 이어 수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엄마는 이런 거 몰라요. 알아도 그냥 울다 말 사람이에요.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마이크를 떨어뜨렸습니다. 아니야, 엄마, 그건 그런 뜻이 아니었어. 영숙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어떤 뜻이었습니까? 엄마가 몰라야 한다는 뜻이었습니까? 울다 말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까? 아니면 내 성공에 필요할 때만 엄마이고 사람들 앞에서는 숨겨야 할 노인이라는 뜻이었습니까? 수지는 입술을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최도윤 회장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영숙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사장님, 저를 기억하십니까? 영숙은 백발의 노인을 바라보다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혹시 도윤 학생? 최 회장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네. 40년 전 남대문에서 배고파 쓰러졌던 고학생 최도윤입니다. 사장님이 제게 밥을 먹여주셨습니다. 돈이 없다고 하자 사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사람 배고픈 게 죄는 아닙니다. 나중에 형편되면 누군가에게 밥 한 끼 갚으면 됩니다. 저는 그 말로 버텼습니다. 행사장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최 회장은 수진과 재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한 사람의 조리법만 가져간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버틴 세월과 이름을 훔치려 했습니다. 오성그룹은 오늘부로 더한상과의 모든 입점 협의를 중단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 재훈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한 걸음 물러섰고 수지는 무대 위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영숙은 그런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 한쪽은 찢어졌지만 이상하게도 더 이상 고개 숙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그녀는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니라 한영숙이라는 이름으로 서 있었습니다. 최도윤 회장의 말이 끝난 뒤 행사장은 한동안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박수를 치고 사진을 찍던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무대 위 수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손으로 마이크를 더듬어 잡으려 했지만 손끝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재훈은 급히 무대 위로 올라가 수진의 팔을 잡아 일으키려 했습니다. 일어나. 지금 무너지면 안 돼. 정신 차려. 그러나 수진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대형 화면에는 여전히 낡은 조리노트 사진과 회사 내부 파일명이 떠 있었습니다. 영숙네 밥상, 갈비찜 원본 수정본. 그 글자가 수진의 눈에 칼처럼 박혔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다시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재훈은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습니다. 촬영 중단하세요. 이건 명예훼손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카메라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변호사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이미 관련 자료는 법적 검토를 거쳤고 공익적 사안으로 제보된 내용입니다. 더한상 측도 해명하실 기회가 있습니다. 재훈은 이를 악물고 영숙을 노려보았습니다. 장모님, 결국 이렇게 가족을 죽이셔야 속이 시원하십니까? 그 말에 영숙의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가족. 그 단어가 이렇게 잔인하게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영숙은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영숙은 천천히 재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가족을 죽인 게 나입니까? 아니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늙은 엄마를 지우려 한 자네입니까? 재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영숙은 다시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아, 엄마는 오늘 너를 망하게 하려고 온 게 아닙니다. 엄마가 살아 있었다는 걸 말하러 온 겁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 어머니의 밥상, 어머니의 사랑을 말할 때 그 어머니가 뒤쪽 구석에서 숨죽이고 있어야 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장사입니다. 수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을 감싸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처음에는 작게 흐느끼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곧 숨이 넘어갈 듯한 울음으로 변했습니다. 엄마 그녀는 무릎으로 기어 내려오듯 무대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재훈이 붙잡으려 했지만 수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수백 명이 보는 행사장 한가운데에서 영숙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미쳤었나 봐요. 아니, 미쳤다는 말로도 안 돼요. 제가 나빴어요. 엄마가 창피한 게 아니라 제가 창피한 사람이었어요. 영숙은 굳은 얼굴로 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수지는 영숙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엄마, 한 번만 저 좀 봐줘요. 아까 녹취에 나온 말 제가 했어요. 엄마는 모를 거라고, 울다 말 거라고 제가 말했어요. 엄마가 평생 울면서도 저를 지켜준 사람인데 저는 그 울음을 우습게 봤어요. 엄마가 내 뒤에 서 있는 게 부끄러웠어요. 반지하 산다는 것도, 낡은 코트 입는 것도, 보자기 들고 온 것도 다 싫었어요. 그런데 엄마,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 인생에서 제일 깨끗했던 건 엄마가 싸주던 그 보자기였어요. 영숙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수지는 더 크게 울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 유학 갈 때 엄마가 공항 화장실에서 몰래 우는 거 봤어요. 봤는데도 모른 척 했어요. 엄마가 가게 팔아서 등록금 보탠 것도 알았어요. 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밤새 일하고도 나한테는 괜찮다고 한 것도 알았어요. 다 알면서도 저는 엄마를 지웠어요. 성공하려고요. 사람들이 나를 대단하게 봐주길 바라서요. 엄마, 나 이제 어떡해요? 나 정말 사람 잘못됐어요. 행사장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금 전까지 비난하던 사람들조차 그 처절한 고백 앞에서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영숙은 천천히 허리를 굽혀 딸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수지는 버려지는 줄 알고 더 크게 울었습니다. 엄마라고 한 번만 불러줘. 제발이요. 엄마가 나를 버리면 나 진짜 끝나요. 영숙은 한참 동안 딸을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그 한마디에 수지는 아이처럼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영숙의 다음 말은 따뜻하지만 단호했습니다. 엄마는 너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내 죄까지 안아주지는 않겠습니다. 내가 한 일은 내가 갚아야 합니다. 엄마 품에 숨어서 피할 생각이면 그건 다시 엄마를 이용하는 겁니다. 수지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갚을게요. 다 갚을게요. 제자리도 이름도 돈도 다 내려놓을게요.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할게요. 영숙은 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엄마가 시켜서 하는 삶은 또 틀립니다. 내가 스스로 내려와야 합니다. 높은 자리에서 떨어져서가 아니라 잘못된 자리에서 걸어 내려와야 합니다. 그때 재훈이 소리쳤습니다. 수진 씨, 지금 뭐 하는 거야? 여기서 인정하면 우린 끝이야. 수진은 눈물 젖은 얼굴로 남편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끝났어. 당신은 우리 엄마를 돈으로 막으려 했고 나는 그걸 말리지 않았어. 이제 더는 거짓말 못해.
재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수지는 다시 영숙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제가 공식적으로 다 말하겠습니다. 엄마 이름을 지운 것도, 공책을 가져온 것도, 엄마를 뒤에 숨기려 한 것도 전부 제 잘못입니다. 영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그 찢어진 자리로 오래 막혀있던 숨이 조금씩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행사장은 출시 행사가 아니라 한 딸이 처음으로 자기 죄를 마주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어머니가 평생 참고 삼켜왔던 이름을 되찾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조금씩 햇살 냄새가 났고 오래된 골목 담벼락 아래로는 이름 모를 작은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봄 서울 한복판의 작은 골목에 새로운 간판 하나가 걸렸습니다. 한영숙 밥상. 크지도 화려하지도 않은 간판이었지만 그 이름은 영숙에게 세상 어떤 대기업 간판보다 무거웠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엄마로 살아왔지만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걸고 다시 문을 여는 날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던 아침, 영숙은 새 앞치마를 허리에 묶고 한참 동안 간판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분명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봐, 내가 뭘 했어. 당신은 끝난 사람이 아니라니까. 영숙은 혼자 웃으며 속으로 대답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야 다시 시작합니다. 가게 안 한쪽 벽에는 오래된 갈색 조리 노트가 액자처럼 걸려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남편의 편지 한 장이 조용히 붙어 있었습니다. 당신은 가난해질 수는 있어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아닙니다. 손님들은 그 글 앞에서 한참을 멈춰 섰습니다. 어떤 사람은 몰래 눈물을 닦기도 했습니다. 한영숙 밥상은 방송에 크게 나오지도 않았고 화려한 광고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입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거기 가면 진짜 사람 대접받는 기분이 든다더라. 갈비찜보다 더 맛있는 건 사장님이 건네는 말이라더라. 예전 남대문 단골들도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아직도 저 기억하십니까? 머리가 하얗게 센 손님들이 웃으며 들어왔고 영숙은 이름까지 기억하지 못해도 그 얼굴에 배고웠던 시절은 기억했습니다. 살아계셨네요. 잘 오셨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어떤 이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는 가게 문 앞에 작은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혼자 식사하시는 어르신께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합니다. 영숙은 그날만큼은 직접 국을 떴습니다. 밥을 받아든 한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말했습니다. 늙으면요, 밥 한 끼 얻어먹는 것도 미안해집니다. 영숙은 그 손을 꼭 잡고 웃었습니다. 미안해하지 마세요. 오래 살아주신 것만으로도 대접받을 이유는 충분합니다. 유나나는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영숙 곁에 남았습니다. 저는 이제 숫자보다 사람을 배우고 싶습니다. 영숙은 하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좋은 어른은 거창한 사람이 아닙니다. 남이 안 볼 때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는 그 말을 노트처럼 마음에 적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수지는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회사에서도 물러났고 언론 인터뷰도 거절했고 더 이상 자신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워 집 밖으로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인터넷에는 여전히 날카로운 말들이 넘쳐났고 오래 알고 지내던 사람들조차 연락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비 오는 저녁, 수지는 조용히 한영숙 밥상 뒷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젖은 운동화, 검은 비닐봉지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주방에서 그 모습을 보고도 한참 모른 척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비 맞습니다. 들어오세요. 수지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엄마, 밥 먹으러 온 거 아닙니다. 도망치러 온 것도 아닙니다. 그냥 설거지라도 하게 해주세요. 영숙은 딸의 손을 보았습니다. 예전에는 매끈하고 고왔던 손이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세상이 한번 제대로 손을 잡아당긴 흔적 같았습니다. 영숙은 쉽게 안아주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내가 숨어 있을 곳이 아닙니다. 정말 다시 시작하고 싶다면 제일 낮은 자리부터 해야 합니다. 수지는 울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수지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손님들은 알아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그 딸이라며? 엄마를 그렇게 했다던 사람.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이 붉게 부어도 무거운 음식물 쓰레기를 들고 넘어져도 조용히 다시 일어났습니다. 예전처럼 높은 구두를 신고 사람을 내려다보던 수지는 없었습니다. 대신 시장 아주머니에게 무가 오늘 참 좋네요 하고 배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가게에 조용한 음악만 흐를 때였습니다. 영숙은 작은 그릇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갈비찜이었습니다. 수지는 젓가락을 들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엄마, 저는 이걸 먹을 자격이 없습니다. 영숙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먹어야 합니다. 내가 훔친 게 뭔지, 내가 잃어버린 게 뭔지. 수지는 한 입을 먹고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왜 같은 양념인데 제가 만들던 맛이 안 났는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엄마는 사람을 생각했고 저는 상품만 생각했습니다. 영숙은 딸 옆에 앉았습니다. 수진아, 엄마는 아직 너를 다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용서는 말 한마디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 변하려 한다면 엄마도 기다려볼 수는 있습니다. 수지는 아이처럼 울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저 이제야 알았습니다. 부끄러웠던 건 엄마가 아니라 제 마음이었습니다. 영숙은 딸의 손등을 천천히 쓸어주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너집니다. 자식에게 상처받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가진 것이 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무시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낡은 옷을 입었다고 낡은 인생은 아닙니다. 작은 집에 산다고 작은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버텨온 세월은 누구도 함부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한 날이 가장 빠른 날일 수 있습니다. 영숙은 그걸 69에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지금도 이 나이에 뭘 다시 시작하겠어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조용히 앞치마를 빨아 널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라면 영숙처럼 자식에게 다시 기회를 줄 수 있으셨을까요? 아니면 끝내 돌아섰을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